언제 고점이 올까라는 예측을 하되 대응으로는 여전히 비관적인 생각을 아직은 가질 필요 없다. 닥치고 생각해도 충분하다. 아직 닥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자, 일단은 이제 2021년 6월 시장 지수 뭐 월간 리뷰 및 분석 한번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제가 아마 이제 1월 말부터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매달 말에 와서 이번 달은 어떻게 끝났습니다 하고 할 때 네. 코스닥은 사실 빠진 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래소만큼은 요즘 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거래소 지수가 이번 달에도 올랐네요. 네. 이 말을 지난달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번 달도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월로 나오면은 월로 바꾸면은 매달의 상승 각도나 뭐 아니면 상승폭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아마 1월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월 윗꼬리가 좀 달렸었으니까 1월 달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2월에도 윗꼬리 달렸으니까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고 3월에는 또 아랫꼬리 달렸으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뭐 11, 12월 상승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네. 야 올해는 재미없었어 라고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여기서 보통뿐이라는 거는 평균값이라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보통의 주식 그게 바로 평균값인 거라는 얘기죠. 지수가 보통 주식들이 평균값이니까. 자 그러면 보통 분들이 과연 힘들어할 만한 정도의 상반기였냐고 했을 때 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리고 어제 끝난 6월까지 다 거래소는 빨랐네요. 6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네. 지난 6월은 2.9%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근데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어땠냐고 했을 때 코스닥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빠진 달이 있었죠. 네. 1월에도 빠졌고요. 2월에도 빠졌고요. 근데 이제 3, 4월 달에 올랐다가 5월은 그냥 보합 정도. 근데 이제 이번 달에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네. 4.9%가 올랐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이번 6월 달은 거래소도 오르고 코스닥도 올랐던 달이고요. 일봉으로 보면 좀 더 의미 있는데요. 일봉으로 보면 뭐가 의미 있냐면 요 1월의 고점 있죠. 네. 전고점을 뚫고 근데 그 전고점이 역사적 최고점이라면 전고점을 뚫는다는 얘기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1월이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네. 1월 달에 3,266포인트가 네. 그 3,266포인트를 언제 뚫었냐면 이번 6월 달에 거기를 뚫고 3,300까지 그렇죠. 고점 3,316포인트까지 뚫었거든요. 네. 6월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한 달이었다. 그럼 코스닥은 어제까지는 4월의 고점을 사실 못 뚫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뚫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네. 종목별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또는 어떤 개별 종목이든 종목별로는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에 모두 다 와 있지는 않죠. 네. 하지만 지수는 거래소도 6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까지는 갱신 못했지만 오늘 갱신했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대응과 예측의 영역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럼 현재까지의 대응은 진짜 강한 장이구나 라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 S&P 이번 주에 계속 신고가 쳤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거래소, 코스닥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대응이라면 진짜 강한 장이구나라는 마인드로 대응하신 분들이 잘하신 분들이고요. 네. 근데 예측이 중요한데 그 예측의 영역은 사실 50%의 영역이에요. 맞추거나 틀리거나. 네. 80%를 맞히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55%, 60%뭐 이 정도 맞추는 거죠. 저도 55%, 60%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랬을 때 저는 상승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사실 작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러 채널에서 특히 김박사님 맞아요. 채널에서도 여러 번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상승장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 그렇죠. 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더 올라갈 많이 것이라고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네. 왜냐면은 저는 작년 코로나 저점을 찍고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완전히 V장 반등이었고요. 네. 그러면 7월부터는 이거는 확실히 상승장이거든요. 네.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래소로 보면 더 확실한데 전고점을 언제 뚫었냐면 7월 요 정도에 뚫었단 말이에요. 7, 8월에. 네. 그럼 이거는 상승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코로나 저점 바닥이 3월이었으니까 3월에서 7, 8월까지는 5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저는 주식 20년 하면서
5개월 된 상승장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뭐라 그랬냐면 상승장이라면 최하 1년에서 1년 반, 2년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8월, 9월의 조정장에서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든 저희 논리였고요. 그쵸. 그런데 진짜로 11, 12월에 굉장히 큰 장이 왔죠. 네. 11, 12월에 굉장히 큰 장이 왔고 근데 지금 요즘에도 계속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결국은 신고가를 또 뚫었고 네. 그럼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됐냐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3개월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또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섭섭지 않은 네. 그런 시간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측의 영역이라면 오늘이 고점이라고 말할 필요는 절대 없죠. 왜? 작년부터 들어왔던 얘기예요. 작년부터 어디 채널을 틀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비관론자들은 분명히 작년 6월에도 고점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맞아, 얘기했어요. 8월에도 고점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9월에도 고점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올해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지난달까지도 고점이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고점을 다 갱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고점이 올 수 있는 시기는 됐다. 그러면 그 고점이 되는 시기의 여러 가지 재료로서는 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뭐 테이퍼링이랄지 금리 금리 인상. 인상이랄지 또는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코로나 이후의 보복 소비들이 뭐 얼마나 더 주가에 반영될 수 있어 실적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귀담아 들으시면서 네. 언제 고점이 올까라는 예측을 하되 네. 대응으로는 여전히 비관적인 생각을 아직은 가질 필요 없다. 닥치고 생각해도 충분하다. 아직 닥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이 정도로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지수에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네. 좀 여쭤볼게. 첫 번째는 지금 1월 달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신고가를 코스피가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돌파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6월 달에는 왜 돌파한 거예요? 왜냐면 6월 달에는 사실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네.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나오면서 네. 이게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음. 왜 암이 왜 걸렸냐라고 했을 때 네. 결과적으로 암이 걸린 거지 왜 걸린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스트레스 또는 가족력 또는 뭐 음식 그렇죠. 또는 음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걸렸을 것이에요라고 말하지 그냥 결과적으로 암이 걸린 거 또는 뭐 암이 난 거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1월달에 고점을 왜 돌파했니라고 한 거에 대한 사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한다면 네. 일단 팩트로는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유동성 회수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요. 금리 인상이 아직 시작도 안 됐던 거고요. 돈은 여전히 시장에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여전히 돈이 많았던 상황이니까 상승장이 유지됐던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 실적들이 사실은 계속 좋게 나왔으니까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돈은 유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1월에 고점을 뚫었다. 뭐 이 정도로밖에 설명드릴 수 없고 정확히 왜 뚫었는지에 대한 말은 아까 말했던 암에 왜 걸렸는지에 약간 대한 후견 지명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냥 너도 나도 여러 가지 해설을 할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이게 있습니다. 사실 차트를 이제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하면 네. 이렇게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기울기는 중간중간 떨어지고 높아지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 김 작가도 이제 작년 요 3월 요 때부터 주식 투자와 주식 콘텐츠를 많이 찍었는데 네. 사실 이게 꺾일 때마다 네. 저도 이제 뭐 저는 주린이니까 네. 뭔가 팔고 싶은 이거 도망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의 메시지를 잡아준 한 분 중에 한 분이 제 옆에 있는 세무사님이 이렇게 단기간에 끝난 장은 없었다. 전 그 말이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님의 말을 좀 듣고 계속 이제 사실 떨어질 때마다 더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주식 쪽에 자산이 계속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럼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하반기는 좀 어느 쪽으로 지금 세무사님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네. 이제 막연한 예측보다는 네.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러면 하반기의 업종이나 뭐 어느 쪽이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어느 쪽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네. 또는 좋다가 나빴는지 네. 나쁘다가 좋았는지 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상반기 내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상반기에 뭐 1, 2, 3월에 좋았다가 뭐 4월에 나빠졌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상반기 내내 나빴을 수도 있고 상반기에 나빴다가 좋아졌을 수도 있고 요 한 4가지 정도의 각도를 또는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 업종이 어땠다 4가지 중에 하나에 따라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우리 김작가 TV 구독자님들에게 여러 번 선을 배웠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제가 시가총액이 큰 네. 종목들 열어놨으니까 네. 이 종목들을 보면서 6월달 한 달이 아니고 네. 적어도 1월부터 그럼 우리 거래소 지수가 1월 초에 이렇게 연봉으로 보면 거래소 지수가 1월 초에 2874. 2874에서 3282까지 14%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4%가 올랐으면 평균값 한 거예요. 평균값. 아, 그쵸, 시장 그쵸. 평균값. 14%가 더 올랐으면 네. 시장 평균보다 더 강했던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쵸. 14%보다 못 올랐으면 더 약했던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더 강했고 어떤 업종들이 약했는지. 네. 삼성전자는 약했던 업종이에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왜? 아니 어렸을 때 목욕탕 가면은 시원하다 들어가면 엄청 뜨거워요. 그잖아요. 뭐 장사하는 분들한테 좀 깎아주세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하는데 안 남으면 장사를 왜 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나 초보자인데 뭐 사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사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지수가 14% 오르는데 떨어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 전문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네. 제가 자화자찬은 절대 아니지만 네. 저는 적어도 여러 번 나와서 삼성전자보다 소부장을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대형주의 다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삼성 SDI, 뭐 기아차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좋지 왜 삼성전자 하나 사는 게 무슨 투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샀더라면 지수 14% 상승하는 동안 손해났다 지금 상반기 동안. 그렇네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뭐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왜? 우리가 업종을 보는 이유는 업종 내 종목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기 비슷하게 때문이에요. 가니까. 그러면은 역시 SK하이닉스도 1월 초 딱 그 가격이에요. 지수보다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업종 전체 중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수보다 못 올랐으면 반도체 소부장이 다 못 올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1조 이상짜리 몇 개를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못 올랐는데 올른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웍스는 1월달 시작할 때가 5만 원이었는데 2배가 이상 올랐어요. 그럼 얘는 뭔데? 차량용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네. 해성 DS는. 얘는 와. 23,000원, 41,000원. 얘도 거의 2배 가깝게. 얘는 뭔데? 얘도 차량용이에요. 얘도 차량용이에요. 또는 리노공업. 13만 원에서 18만 원. 그럼 얘도 한 3, 40% 올랐겠죠. 네.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사라 팔라가 아니고 예시죠. 삼성전자는 못 올랐는데 네. 올랐던 1조 이상이에요. 지금 제가 찍어드린 애들은. 리노공업만 해도 시총이 거의 한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조 이상 우량한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나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약했지만 반도체 소부장 중에 좀 똘똘한 애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쪽 애들 또는 차량용 반도체 쪽 애들은 확실히 더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업종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바로 카카오랑 네이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카카오 네이버 가기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뭐 질문에도 있고 한데 얘네는 대체 언제 가면 이제 우리 국민주에서 좀 빼야 되는가요? 이제 국민주는 카카오인가요? 사실은 저는 국민주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주의 유래를 알면 국민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무슨 뜻이냐면 전 국민을 배불리게 하는 주식시장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주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기업 공개를 하고 국민주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전 국민이 막 청약을 하고 그때만 해도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였거든요. 지금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24위죠. 24위. 사실은 삼성전자 국민주죠. 왜?
가장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삼성전자를 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못 간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사고 있는 국민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여담이고요. 그냥 반도체 업황으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메모리 반도체 네. 또는 차량용 반도체가 워낙 지금 현재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는 지수보다 약한 업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네.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9월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에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전자장비나 이런 네. 선물들이 네. 많아지고 하니까 그때 대목이 기다리고 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응으로 친다면 삼성전자 굉장히 좋네요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저는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대응은 현재의 위치만 딱 정확히 파악하면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현재의 위치는 지수 상승보다 훨씬 약한 어찌 보면 정말 재미없고 힘없는 하지만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역전의 명수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요. 언제 역전할지는 사실 몰라요. 하반기에 정말 좋아서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다만 지금은 약한 수준에 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버리고 안 봐야 될 종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미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반도체의 역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또 3위, 4위. 시가총액 3위, 4위는 이거는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제가 카카오와 네이버를 뭐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새롭게 제가 뭐 작년에 말씀드렸다. 지금 또 이게 좋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확실히 찝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시가총액 비교법을 정말 20년을 한 사람이에요. 네. 20년 동안 매일 시가총액 상위를 본단 말이에요. 네. 카카오는 네. 정말 저 구석탱이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뭐 한 20위밖에 30위 뭐 이렇게. 맞아요. 세무사님이 저랑 할 때마다 10위 후반이나 뭐 20 근처였던 것 같아요. 30위, 20위, 10위 그 다이나믹하게 오른 게 최근 1, 2년이고요. 네.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저는 카카오 종목 하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네.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네. 애플, 구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아마존, 뭐 요즘 이제 신흥 강자인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의 창업자들이 네.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은 데가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MS까지 포함해서 MS, 구글, 애플, 테슬라, 아마존 어쩌고 저쩌고 단 한 기업이라도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은 그러게요. 기업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네. 자, 근데 우리나라 기업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까요? 네.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지 않은 회사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탑10 안에 그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7종목은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은 회사예요. 그렇죠. 그 아래로 가면 뭐 달라지나요? 비슷한데요. 포스코는 어차피 국민기업 포항제철이었으니까 뺀다 치더라도 LG, 현대, LG, 삼성, SK, 은행권 빼도 SK, 신한, 은행권, SK 없어요. 그러면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막 엄청 사랑하고 엄청 애국자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했던 미국 시장을 늘 봐왔고 우리나라 시장을 봤던 사람으로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3위, 4위 한 거에 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미래거든요. 젊은이들이 보면서 야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래도 3위, 4위야? 나도 창업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3위, 4위 한 거에 대한 의미를 일단 그거 하나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에서 이런 틀을 깨는. 발전을 했다라는 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은 그때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김 작가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저한테 구글이나 아마존은 글로벌 기업인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렇진 않지 않나 뭐 이런 그렇죠. 제가 드렸던 객관적인 질문을 들었던 것 그쪽 같고요. 기업보다는 좀 내수형. 그렇죠. 내수형에 가깝다는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런 거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쓰임이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고요. 메타버스가 한 나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런 플랫폼들이 한 나라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로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에서 더 많이 쓰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런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 4위 됐다는 건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주식 참여자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나한테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냉철하게 야 얘네는 그 뭐니 4차 산업혁명 또는 플랫폼 기업이고 그렇죠. 얘네는 그 왜 이렇게 많이 올랐니? 사실은 실적보다 선반영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겠죠. 근데 약간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강한 부분은 이커머스랑 메타버스 쪽이고 카카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수익형 플랫폼 쪽인 거죠.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이 돼 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수익형 플랫폼들이 자회사적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고 카카오는 사실 앞으로 자회사들이 상장될 이슈가 계속 굉장히 줄줄이 많죠. 사탕으로 있어서 네. 그게 좀 반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네. 그래서 어쨌든 3, 4위까지 잘 치고 올라왔는데 얘네가 얼마까지 더 갈 것이냐라는 것도 역시 그냥 예측의 영역일 뿐이에요. 네. 그냥 대응으로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거겠죠.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부터 볼까요? 카카오는 1월 달에 7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 16만 원이면 2배가 넘습니다. 아. 지수는 14% 올랐고 삼성전자는 심지어 마이너스인데 카카오는 2배가 넘게 올랐어요. 네이버는 1월 달에 28만 원인데 41만 원. 얘도 얼추 암산으로 해도 50%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와 네이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형주 쪽에서 어느 정도 승자였겠죠. 상반기는. 상반기는 승자였다고 하반기까지 승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예측이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하반기에 반격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러면 또 조정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매일 오르는 종목은 없으니까. 다만 그거조차도 예측일 뿐이고 어쨌든 올라가는 내용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카카오는 자회사, 지분 가치가 굉장히 큰 자회사들이 아직도 상장 이슈가 계속 남아 있고 또 네이버는 저는 이커머스 쪽은 이제 쿠팡 상장되면서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메타버스 쪽은 아직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에서의 확실한 대장주는 네이버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우리 실생활에 지금 점점 파고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로블록스 또는 네이버의 제페토 이런 것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나오고 리포트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자주 나오고 네. 또 중소형주 쪽에서는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반기에 더블 이상 난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네이버는 여전히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달에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세무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땐가 그 전달인가가 네이버가 3등이었고 카카오가 4등인가 그렇죠. 카카오가 한 단계 아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네이버를 제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세무사님이 만약에 제낀다면 이 순위라는 건 한 번 바뀌면 어느 정도 약간 기간 동안 고쳐가 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바뀌긴 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카카오가 3위, 네이버 4위 요 순위는 좀 향후 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카카오가 꺾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2위가 1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 사례 중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네. LG화학도 삼성 SDI보다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바뀌었어요. 원래 셀트리온이 1등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등이었는데요. 네. 일단 한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네. 바뀌고서 다시 바뀌지 않고 좀 오랫동안 고착이 된 상태고요. 네. 현대차가 기아차와는 현대차가 늘 위에 있었고 포스코하고 그 아래에 있는 현대제철도 역시 당연히 포스코가 맨 위에 있었고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한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 바뀌고 LG생활건강이 위에서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하고 넷마블도 네. 바뀐 거예요. 야. 그래서 한번 바뀌고서 네. 다시 자리를 안 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을 역전시킨 지 며칠 됐는데 네. 안 내주고 있어요. 70조 이상에서 놀고 있고 그래서 네.
이게 좀 고착되나라는 생각도 더 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착이 안 되는 경우라면 네. 뭐 카카오가 나빠져 갖고 떨어져 이게 아니고 네. 고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네이버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 메타버스 쪽 재료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면 뭐 그거를 힘 받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 시총이 또 바로 역전되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난달 5월 말에 와서 6월의 관심 업종에서 시가총액 비교법이라는 분석법으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뭐 맞아요. 지난 영상을 보셔도 되겠지만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6월 달 한 달 동안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네이버가 15%가 올랐고요. 카카오는 32%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올랐네요. 그래서 참 이런 시가총액 비교법으로 이런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나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종목 발굴 기법 중에 하나다. 네. 시가총액 1위, 2위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네. 서로 선의 경쟁인 거죠. 하나가 안 좋아지고 하나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는 둘 다 좋았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15% 올랐으면 대형주가 한 달에 15%는 진짜 많이 오른 거야. 근데 카카오는 30% 올랐대. 거의 우리나라 라이벌 구도로 치면 최동원, 선동열 이후에 최고의 라이벌이다. 약간 반 농담인데 안 웃어? 그래서 억지 웃음. 억지 그래서 웃음. 이런 라이벌 구도가 저는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때가 있다고 보는데 네. 요번 카카오 네이버의 최근 몇 달 동안의 흐름은 서로 좀 밀어주고 당겨주고 상승한 개념은 분명히 지금 이 있습니다. 보유자는 지금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답변이 애매할 땐 분할 매도 하세요 이런 말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네. 만약에 자기 자신의 투자 비중이 아주 높다면 네. 50% 이상 막 네. 그리고 수익률이 막 100% 이상 네. 그럼 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놓으면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최고점에 파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최고점에 파는 사람은 없기 네. 때문에 만약에 수익률이 많이 낮고 비중이 높다면 네. 조금 분할 매도하는 시기라고 봐도 나쁘진 않고요. 다만 수익률이 조금 낮고 비중도 낮다면 굳이 몰고 가는 거죠. 굳이 뭐 팔 필요는 없겠죠. 그 근데 정도로. 이게 지금 계속 뜨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올해 1월 달에 그 고점에서 많은 분들이 샀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9만 6천 원. 지금 여기입니다, 아직도 여기. 9층에 계신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거기 사람 있나요? 네. 이렇게 하던데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도 지금 역사적 최고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는 건 아닌 거겠죠? 너무 올랐으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주주긴 하지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채널 또는 제 유튜브에서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제 룰 중에 하나는 네. 1년 안에 10배 오른 종목은 안 건드린다라는 게 제 룰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는 2배 오르고 3배 오르는 것도 따라간 적 많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10년 동안 10배 오른 거를 안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은 단기간에 급등한 근데 저의 기준에 단기간에 급등한 건 한 네. 1년 안 되는 시점에 10배가 이상 올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MM이 대표적인데요. 만약에 지금 HM 25예요 시초? 만약에 누군가가 HMM을 나한테 이거 어때요? 사도 돼요라고 한다면 이게 작년 네. 2,000원에서 4만 원까지 20배 올랐단 말이에요. 1년 만에. 1년 만에 20배 오른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저는 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끝은 분명히 정해져는 있어요. 조정받고 다시 갈 수는 있어도 네.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갈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끝은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 끝을 10배라고 보는데 얘는 그러면 야 10배에서 샀어도 2배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확률적인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10배 오른 거를 제가 10번을 안 샀으면 네. 10종목을 안 산 거잖아요. 10종목 안 산 것 중에 두세 개는 그 10배에서 20배로 가요. 그럼 제가 2배, 두세 번 실패한 거죠. 2배 먹을 기회를 놓쳤죠. 하지만 7, 8종목은 고점에 10배 올랐을 때 따라 사면 반토막 나요. 그럼 반토막이 7, 8개 나고 2배가 두세 개 나면 확률적으로 안 사는 게 맞잖아요. 제 경험은 그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딱 보면 22만 5천 원이거든요. 네. 10배가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아직 안 되네요. 그래서 아직은 안 돼. 제 기준상으로는 아직은 10배는 안 돼. 아직 뭐 살만한.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살만하다고 했다가 여기 고점에 물려서 6개월을 물리면 야 이정윤 걔가 카카오 16만 원에서 사라 그랬는데 아직도 뭐 14만 원이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라는 거죠. 네. 어느 정도의 단기에 어느 정도의 급등을 한 종목은 피하자. 이런 룰을 왜 못 지켜?
룰만 정해놓으면 되거든요. 주식은 2천 종목이 있는데 네. 2천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주식 투자인데 네. 굳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카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나만의 룰. 6개월에 몇 배 오른 또는 그쵸. 1년에 몇 배 오른 건 난 안 살 거야. 너무 급등한 건 포기하자. 딴 것도 많으니까. 근데 시청자분이 이제 최진아님이 세무사님 카카오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노래 불러주세요. 이거 뭐예요? 뭐 이런 노래를 지으셨나요? 제가 타 채널에 와서 노래까지 하면 아니 뭐 뭔데요 도대체? 왜 제가 사실은 제 채널에서는 네네네.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네. 왜냐면 저도 막 화면만 보고 하면 좀 심심하고 아, 또 그쵸, 구독자님들도 저 이 조폭 같은 인상 보고 아. 뭐 심심하죠.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카카오 노래? 있었어요? 굳이 한 두 소절만 들려주세요. 저 뭔지 그걸 못 봤어요. 저 해바라기 여기- 타 쓰고 나온 거는 보면서 여기 또 대형 채널인데 대형 채널에서 노래 부르면 진짜 욕 먹는데. 소탈한 모습. 나 떨리려 어떡하면 좋아. 제가 안 볼게요 이렇게. 카카오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 카카오가 눈에 띈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유튜브가 사람 내가 여러, 진짜 안 한다고 했잖아. 사람 여러 배리고 아니 있네. 안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시켜? 자, 여러분 이제 넘어갈 때 됐습니다. 자, 5위 LG학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시죠. 자, 진짜 나 얼굴 빨개졌어. 어떻게? 자, 그다음 이제 LG화학은 제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세트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LG화학 세트는 여러분들이 다 삼성 알고 있죠. SDI. 삼성 SDI하고 그리고 오늘 질문이 SK 많았던 이노베이션. 건데 이것도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개 다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네. 이것들은 뭐냐면 2차 전지예요. 네. 2차 전지는 LG화학은 1월 달부터 어땠니? 보세요. 딱 1월 달의 가격이에요. 그 2차 전지는 올해 상반기에 지수보다 못 올랐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는 올해 1월 달보다 올랐다. 좀 올랐네.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LG화학보다는 더 강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SK이노베이션은 1월 달에 여기니까 올랐네요. 1월 달보다 올랐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 계산에 의하면 지수 상승보다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특히 SK이노베이션 지수 상승보다 오늘 떨어졌어도 18만 원에서 28만 원인가요? 26만 원이면 지수보다 당연히 올랐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상반기에 나빴던 건 아닌데 네. LG화학은 차트가 그래서 저는 차트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차트를 보면서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LG화학 차트가 제일 불안하고 안 좋은 차트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이평선을 계속 깨고 있잖아요. 200일선까지 내려와 있어. 근데 SK이노베이션은 100일선이에요. 여기가 121선. 네. 그리고 삼성 SDI는 안 깨고 쫙 올라갔어. 그래서 세 개 중에 강한 순서로는 네. 원래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순이었는데 네. 오늘 이제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SK이노베이션 같이 대형주가 하루에 8% 빠지는 건 재료가 아니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근데 재료였나요? 무슨 재료냐면 LG화학하고 거의 흡사한 재료예요. LG화학도 원래 분할. 화학 사업하는 회사가 네.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SK이노베이션 똑같아요. 정유화학하는 회사가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분할 이야기가 나왔고 네네. 심지어는 똑같이 물적 분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쪽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LG화학 때도 물적 분할 나왔을 때 그날도 하루 주가 빠지고 다음 날부터 이게 올라가는 거니 내려가는 네. 거니 말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그 재료 나오자마자 네. 대음선으로 이렇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공개 방송이고 생방송이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네.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론적으로. 오른쪽. 어느 회사 A 회사 B 회사 중요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저는 이제 원론이나 팩트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기업 분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 네. 기존 주주 특히 소액 주주한테는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보다 훨씬 유리한 거예요. 네. 그거는 팩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적 분할 재료가 나올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물적 분할 재료가 나오면 거의 떨어집니다. 네. 확률적으로. 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이 더 좋은 거다. 네. 근데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그러면 그 좋은 인적 분할을 안 하고 왜 물적 분할을 하니? 소액 주주와 대주주는 뭐 좀 다른가 보죠.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오늘 분할 재료 때문에 떨어진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백 가지거든요. 수백 가지. 그러면 물적 분할이 악재로서의 역할은 무슨 반토막 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뭐 8% 빠졌고 내일 하루 이틀 더 뭐 반영이 된다면 그건 그거로서 반영이 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2차 전지 사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역할 뭐 이런 걸 테니까 뭐 물적 분할하면 떨어져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엄밀히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이 기존 소액주주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뭐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 작년에 LG화학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또 좀 있다가는 그거를 다 회복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물적 분할이 좋아서 회복한 게 아니고 2차 전지 사업이 괜찮았기 때문에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올해 들어서 LG화학만 떨어졌잖아요. 그 LG화학만 떨어진 이유를 야, 물적 분할하는 회사니까 떨어진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물적 분할 재료가 나오고서 떨어진 건 당연히 물적 분할이 악재로서 반영된 거고 그 이후에는 2차 전지 산업과의 연관성 또는 거래처와의 연관성,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떨어진 이유에 대한 해설을 드린 거예요. 물적 분할은 시장에서 안 좋아한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반응이다.